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신기술을 놓고 제조사들 경쟁이 한창인데요. SK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기술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뉴스 포인트는 홍경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SK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새 지평을 열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SK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새 고체 전해질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게 일종의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이 배터리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 전고체를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게임 체인저 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체 전해질, 전고체로 만드는 배터리고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해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전기차에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LFP, NCM 불문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속합니다.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충전하고 방전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을 전달해주는 전해질, 여기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이 전해질이 고체라는 것,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가 고체로 바뀌면 성능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앞서게 되거든요.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잖아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해질이 고체인 상태에서 리튬 이온을 흐르게 하는 게 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상용화가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누가 상용화를 먼저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단순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기술적 문제만 해결하면 게임에서 이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SK온에서 그 새 고체 전해질을 내놓으면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경쟁 포문을 열었습니다. SK온은 오늘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공동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단국대 신소재 공학과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고체 전해질 소재 속에 들어가는 첨가물질을 좀 조정하는 연구를 거쳤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리튬이온 전도도를 기존보다 70% 이제 높였다고 합니다. SK온에서는 이 전도도가 지금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리튬이온 전도도가 뭐죠? 이게 리튬이온 전도도는 이제 전해질이 있는데 이 전해질 내에 이제 리튬이온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냐, 이런 그 속도를 나타내고요. 당연히 리튬이온이 더 빠르게 흐르면 성능이 더 좋겠죠. 그렇겠죠. 배터리 충전도 더 빠르고요. 기존보다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SK온은 이번에 연구한 고체 전해질을 지금 개발 중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에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배터리 용량을 최대 25%까지 늘리겠다, 이게 또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SK온은 2026년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8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를 하나 해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만간에 말 그대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SK온 말고도 다른 경쟁 업체들도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걸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겠죠? SK온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삼성 SDI의 경우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고 개발 시제품을 생산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 샘플 생산을 시작을 해서 완성자 업체의 데모 차량에 탑재할 계획도 좀 협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2027년 양산을 일정으로 신규 고객도 또 확보를 했다고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6년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2030년에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고요. LG 엔솔은 오창 공장의 배터리 투자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대학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으로 삼성 SDI 또 그다음이 이제 SK 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도 꽤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음 뉴스는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일본에 뒤질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일본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면서 일본이 올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 경제 성장률 역전은 25년 만인데요. 이게 일본과 대비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좀 힘든 모습입니다. 올해 이 상저하고가 예상됐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수출 등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하반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제 일본은 사실 그 G7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률이 더 낮다. 이건 좀 상당히 비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역전되는 게 25년 만이라고 하셨는데 25년 전이면 외환 위기 때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OECD 데이터에 따르면 1998년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줄곧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1998년 IMF 때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1%, 일본은 마이너스 1.3%였죠. 그런데 이번에 25년 만에 우리나라가 역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환 위기 때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 텐데, 근데 올해는 일본 경기가 뭐 얼마나 좋은 상황이길래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겁니까? 일단 상반기만 보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1분기와 2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각각 전기비 이제 0.3%, 0.6%였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분기에 0.7%, 2분기에 1.5%로 거의 2배죠. 특히 2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은 2020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성장률이 2배나 차이가 난다.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뒤처지는 겁니까?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부진의 원인이 무역수지 적자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무역이 적자면 경제가 당연히 힘들겠죠. 지난 5월까지 무역 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27년 만에 가장 큰 기록인데요. 사실 이게 터널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올해 6월과 7월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서 더 감소한 데 따른 이제 불황형 흑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상저하고가 될지 뭐 상저하저가 될지가 관건인데 이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본의 이제 2분기 성장률이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하반기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엔화 약세로 인해서 관광 산업도 나아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함에 따라서 이제 유커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중국 내수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 현대차가 고려아연과 손을 잡았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 안정적 공급이 상당히 중요해졌잖아요. 이 현대차가 아예 소재 기업 지분을 사서 안정적인 소재 조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번에 국내 1위 비철금속 재련기업 그 고려아연의 지분 5%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총 가격은 약 5,200억 원 규모네요. 이번에 그 지분을 사들이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이 같은 지분 인수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것인데요. 이 양사 간 협력으로 생산되는 니켈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2031년에는 현대차 그룹의 IRA 대응에 필요한 물량 중에서 50%가량을 고려아연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광물 조달이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졌죠. 이번 지분 인수하는 건 외에 뭐 추가적인 협력 방안도 있을까요? 네, 이게 니켈 원료 공동 구매와 광산 개발 프로젝트 공동 투자 등 이제 IRA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 핵심 원재료 조달도 협력을 합니다. 향후에는 폐배터리 재활용도 좀 협력을 하고요. 현대차 그룹은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 364만 대를 달성해서 세계 3대 전기차 업체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목표도 세우기도 했고요. 네. 이를 위해 니켈, 리튬들이 좀 필수적이잖아요. 2차 전지 소재가. 네. 이에 그 안정적인 조달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금융권 소식인데 직접 전해주시죠. 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제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네. 이 부동산 B2 가계부채 원흉으로 지목받았던 50년 만기 주담대 워낙 논란이 되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결국 규제에 나섰는데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 방식에 이제 50년 만기인데 40년 만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네. 나섰습니다. 이 DSR이라는 게 이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죠. 네네. 예,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제도적 빈틈을 메워서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 제동을 올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50년 만기라면 만기가 더 길어지니까 그렇죠. 월 상환하는 액이 줄어들고 네네. 그러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도 대출이 나오니까 그런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제 50년 주담대 만기는 유지하되 이제 DSR 산정 시에 40년을 해달라 이런 구두 지침을 은행들에 전달을 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아까 설명드린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네네. 대출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길어지니까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네, 이 때문에 이 40년으로 DSR을 산정을 하면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네네. 지금 연소득 6,500만 원, 대출 금리 4.5% 가정했을 때 이제 40년으로 DSR을 적용을 하면은 그 50년으로 적용했을 때보다 수천만 원의 대출 한도가 이제 그림 보시면 줄어들게 되고요. 네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DSR 40년 규제만으로도 상당 부분 대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최근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까? 네,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이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네.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했고요. 네. 이달 그 데이터를 보면 전국 아파트 가격 평균 매매가는 4억 9,644만 원으로 네.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7월부터 계속 빠진 거거든요. 이게 네네. 이번에 처음으로 오른 것이죠. 지난해 이제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 이 가격이 바닥이 아니냐 이런 인식하에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매 호가도 오른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집값이 고점이었던 지난해 6월 이제 평균가보다는 약 6,500만 원 이상 낮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고점 회복은 못한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네. 고점 회복을 못했다라고 하면 네.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아닐 그렇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일단 회복 못했습니다. 네. 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달에도 올랐는데요. 이게 강남하고 강북이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강남 지역은 2달 연속 올랐는데 강북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강남이 뭐 거의 끌어올렸다고 그러면 네, 봐도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전세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제 평균 전세 가격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도 이달 들어 반등을 했는데 네. 이제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값을 보면은 2억 8,682만 원으로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네. 서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서울 전세 가격도 역시 강남 지역이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전히 빌라로 불리는 연립주택 가격은 약세를 나타내서 상승 전환에는 좀 실패를 했는데 지역과 관계없이 이제 그렇죠. 아파트 말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네네. 이게 아파트 시장은 이제 금리 긴축 종료 기대에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빌라는 여전히 얼어붙어서 아파트 선호도가 점점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